업무와 일상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보다는 자유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엄격히 구분한 뒤에 양자 간에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는 게 핵심이죠. 일종의 양적 분배 개념입니다. 예. 반면에 워라벌은 업무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라벌을 추구하는 사람은 업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업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걸 위한 공부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적절히 브랜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워라벨이 어쩔 수 없이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시간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워라벌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일상을 계획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행복을 찾는 워라벨과는 달리 워라벌은 일을 통해서 또는 일과 함께 행복을 설계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구분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알쏭달쏭하네요. 그죠? 예. 예. 요즘 신세대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덕업일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덕업일치란 덕질과 직업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신의 천성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이 꼭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을 블렌딩하는 워라벌을 추구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유형은 결코 워라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일과 삶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이 곧 자기 삶이 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밥벌이도 해결되는 상태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이 참 부럽기는 한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책 전문 기자, 영화 전문 기자들 뭐 책만 보고 영화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했는데 다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일이기 때문에 100% 다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덕업일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덕업일치가 좋은 건 분명한데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이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매진하다가 운 좋게 그걸로 성공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갖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작가인 앤드류 매투스가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죠?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명언이네, 명언. 예.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알아내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상가 랄프 웰도 에머슨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만든 조물주뿐이다. 자신이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잘하는 게 뭔지를 평생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게 뭔가를 이루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잘하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르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 너무 늦게 찾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늦더라도 찾기만 하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적정한 나이에 찾아야 된다고 너무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한 60대에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삶을 구분하는 워라벨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이나 업무가 자기에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버리면 진정한 본성을 찾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힘들거나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쳐버리면
자기를 새롭게 만들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좀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젊은 사람이라면 자기 앞에 현재 주어진 일을 회피한 채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찾는 거, 이건 꼭 바람직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좀 나이가 든 뒤에 노년에 해도 충분한 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젊어서는 자유나 편안함을 찾기보다는 역경과 고통에 맞서가면서 자기 내공과 역량을 좀 기르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과 삶을 구분짓는 워라벨보다는 일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는 워라벌의 자세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뭐 딱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맞아요. 예. 나는 현재 워라벨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워라벌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생각할 화두를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강 PD의 3분 클래식입니다. 귀에 익은 클래식 한 곡 강성민 PD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민 PD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흐의 전주곡 1번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골라봤습니다. 바흐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24개의 장단조를 모두 써서 작곡한 것처럼 쇼팽도 24개의 각기 다른 조성으로 된 전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의 전주곡집은 1838년에서 9년 사이에 작곡됐는데요. 이때는 마리아 보진스카와 파오난 쇼팽이 걸출한 문인이자 연상의 이혼녀였던 조르주 상드와 마요 업무와 일상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보다는 자유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엄격히 구분한 뒤에 양자 간에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는 게 핵심이죠. 일종의 양적 분배 개념입니다. 예. 반면에 워라벌은 업무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라벌을 추구하는 사람은 업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업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걸 위한 공부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적절히 브랜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워라벨이 어쩔 수 없이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시간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워라벌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일상을 계획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행복을 찾는 워라벨과는 달리 워라벌은 일을 통해서 또는 일과 함께 행복을 설계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구분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알쏭달쏭하네요. 그죠? 예. 예. 요즘 신세대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덕업일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덕업일치란 덕질과 직업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신의 천성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이 꼭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을 블렌딩하는 워라벌을 추구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유형은 결코 워라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일과 삶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이 곧 자기 삶이 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밥벌이도 해결되는 상태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이 참 부럽기는 한데 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네. 책 전문 기자, 영화 전문 기자들 예. 뭐 책만 보고 영화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다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 일이기 때문에 100% 다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덕업일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덕업일치가 좋은 건 분명한데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이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매진하다가 운 좋게 그걸로 성공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갖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작가인 앤드류 매투스가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죠?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명언이네, 명언. 예. 예.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알아내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상가 랄프 웰도 에머슨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만든 조물주뿐이다. 자신이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잘하는 게 뭔지를 평생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게 뭔가를 이루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잘하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르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 너무 늦게 찾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늦더라도 예. 찾기만 하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또 적정한 나이에 찾아야 된다고 너무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한 60대에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삶을 구분하는 워라밸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이나 업무가 자기에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버리면 진정한 본성을 찾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힘들거나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쳐버리면 자기를 새롭게 만들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좀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젊은 사람이라면 자기 앞에 현재 주어진 일을 회피한 채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찾는 거, 이건 꼭 바람직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좀 나이가 든 뒤에 노년에 해도 충분한 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젊어서는 자유나 편안함을 찾기보다는 역경과 고통에 맞서가면서 자기 내공과 역량을 좀 기르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과 삶을 구분짓는 워라밸보다는 일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는 워라블의 자세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뭐 딱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맞아요. 예. 나는 현재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워라블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생각할 화두를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강 PD의 3분 클래식입니다. 귀에 익은 클래식 한 곡 강성민 PD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민 PD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흐의 전주곡 1번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골라봤습니다. 바흐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24개의 장단조를 모두 써서 작곡한 것처럼 쇼팽도 24개의 각기 다른 조성으로 된 전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의 전주곡집은 1838년에서 9년 사이에 작곡됐는데요. 이때는 마리아 보진스카와 파혼한 쇼팽이 걸출한 문인이자 연상의 이혼녀였던 조르주 상드와 마요르카 섬에 머물 때였습니다. 총 24개의 전주곡 중 가장 유명한 것이 D플랫 장조로 작곡된 빗방울 전주곡인데요. 이 곡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거세던 어느 날 상드는 그녀의 자녀들과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섰는데 늦은 밤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기다리던 쇼팽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그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드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때 쇼팽은 눈물 범벅이 돼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다고 상드는 회상했는데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빗방울 전주곡이지만 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눈물의 전주곡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쇼팽의 프렐류드 D플랫 장조 작품 28의 15
빗방울 전주곡을 라파우 블레하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라파우 블레아치의 피아노로 전해드렸습니다.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계획해보는 은퇴 설계 오늘부터 코너입니다. 이 은퇴 설계를 위해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아주 수익률 측면에서 우울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편득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한 해 주식시장 안 좋았는데 우선 2022년 주식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먼저 작년 국내 증시의 연간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3, 코스피도 마이너스 25.17.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은 거의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코스피도 나스닥보다 좋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우리나라 낙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두 지수를 합해서 보면 G20라 그러죠. 이렇게 세계에서 좀 큰 나라들 중에서는 러시아를 빼면,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한국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네, 다행인 건 그래도 스웨덴이나 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국이 유난히 이렇게 아주 질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만 떨어진 건 아니었다. 특별히 이렇게 한국이 20개 국가에서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를 간단히 보자면 달러가 강세였다는 것이 이제 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달리 다른 통화와 다르게 작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이 GDP의 거의 한 60-70%를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발생했다는 점, 그다음에 내수가 취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미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4%, 그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19.9. 그러니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 미국이 이 정도 떨어진 거는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큰 충격이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안 좋았다. 다만 이제 상승한 나라도 있는데 인도라든지 브라질, 그다음에 월드컵을 치렀던 중동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비용 측면인데,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이 이제 빚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없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는 없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했던 최근 2년간은 기업들의 이익이 금리 하락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겪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의 수급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이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위험 자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돈이 몰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더 몰리게 되면서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목격한 상황인데, 코로나 때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였었죠. 버블이 좀 발생하는 상황들이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고금리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때는 주식보다는 이제 예금이 더 안전적인 건가요? 예,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 말이 더 진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자산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고 미국은 한때는 6경까지도 갔었던 수준 정도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자산시장 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놔뒀다가는 순식간에 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투자를 조금씩 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또 한 1, 2년 사이에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S&P 500을 지난 1945년부터 2021년까지를 평균해서 환산해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1.6%나 되는데 그 기간에 금리가 옛날에는 20%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식을 투자했으면 나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주식을 완전히 무시해 놓고 있다가는 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수익률이 뭐 100년 이상의 통계상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그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0% 만약에 모두 예금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낭패를 보실 확률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제 주식이나 예금은 많이 하지만 채권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채권 얘기는 좀 늘 좀 생소하거든요. 2024년에 그러면 채권 투자가 뭐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수익률이 그 역사상 가장 안 좋았던 자산 중에 하나가 또 채권이었는데 네. 금리가 80년대를 빼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약 40년 만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채권에는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나쁘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에는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쁩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지만 이미 보유한 사람에게는 금리가 올라간 게 이제 안 좋은데 작년에 금리가 제로 금리 때에서 거의 3% 후반 4%까지 올랐기 때문에 새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예. 또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등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힘든데 누가 헬리콥터로 위에서 내려주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가는 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하게 되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언젠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면 금리가 높을 때 사면 굉장히 유리한데 내가 만약에 싸게 그 금리가 낮을 때 들어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보유하면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처럼 이제 시가로 평가하면 손해가 난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시가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했을 때 손실이 나면 매도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예. 금리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주식이야 뭐 직접 투자하면 되고 예금은 그냥 가면 되는 거지만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건가요? 채권? 예,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뭐 HTS라고 하죠. 홈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그 핸드폰에서 하는 모바일 트레이딩에 그 거기서 사고 팔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CMA 계좌라고 하는 종합 관리 자산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채권을 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서 그냥 끝까지 보유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처럼 좀 가격이 올랐을 때 중간에 매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온라인 트레이딩도 방법이 또 오프라인 트레이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객장에 직접 가셔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구색이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핸드폰 넘기시면은 예. 이게 이렇게 로딩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모든 증권사가 다. 그래서 예.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훨씬 더 많은 상품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도 주식은 온라인이 싸지만 채권은 오프라인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직접 객장에 가셔서 채권을 사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 수 있는 경우는 사시게 되면 이제 금액의 제한이 없으니까 1,000원부터는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상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또 장단점이 서로 엇갈리게 되죠.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 주식하고 똑같이 그래서 만기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 다만 디폴트라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이제 원리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등급을 신용평가사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A 등급, 뭐 AA 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데 그 등급을 되게 중요시하게만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위험은 없고 다만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시게 되면 위험은 없는데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된 경우에는 채권을 사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권은 등급도 잘 살펴야 돼요. 예.